지역 단위 안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열공급 시설들은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그거를 여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일러 시설, 또 열병합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서울시는 상당 부분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이게 폐기물 정책의 문제와 대기의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가 사실은 좀 희비가 엇갈려지는 어떤 하나를 취하려고 하니까 다른 문제가 두드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기물을 고용 연료로 만들면 그게 고체이긴 한데 폐기물 관련 법에서 그거를 예외적으로 고용 연료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연료는 또 고체 연료 사용 제한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거를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허용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걸 허용해 주고 나면 여러 가지 미세먼지의 문제, 대기오염의 문제,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는 계속 경유차에 대한 얘기, 노후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닌 조금 새로운 영역에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차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차 전체의 교통 수요 관리를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제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되려고 하면 사실은 또 다른 많은 준비가 있는데 서울을 제외하면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하고는 좀 관계없는 기도로 부분입니다. 서울에는 물론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라든가 해양수산부의 업무 영역으로 돼 있었던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경유 엔진을 쓰는데 자동차는 조그만 엔진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저감 장치를 달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은 엔진이 굉장히 크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적절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조금 가져보자라는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법 소각의 문제라든가 물론 이제 도시숲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숲이었든 나대지였든 그 공간만큼 떨어져 있으면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거기에 숲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저감되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느 하나에 100%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사실은 도시숲이라는 것을 또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인공강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저감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층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활동 공간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래 법안을 논의할 때는 미세먼지 프리존 또는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왜 그런 이름들을 사용을 했냐면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하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굉장히 부정적 사고를 받게 돼서 오히려 조금 여기에는 특별히 좀 더 관리를 해서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용어를 좀 기존의 환경부답지 않은 용어를 좀 선택해 보는 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었는데 결국 법이 제정되면서는 여전히 환경부가 계속 써왔던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용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법의 원 취지는 이런 관리구역 안에 지금까지는 농도 높은 것만 또 배출 많은 것만 신경을 썼는데 농도가 높은 지역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설들 이를테면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나 노인 관련된 시설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그걸 배출 관리 외에 그 지역만의 좀 독특하고 특별한
맞춤형의 전략들을 종합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은 교통에 관련된 행정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어떤 지역은 입지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은 생활 권역에 있는 배출원에 대한 권역, 또 뭐 예를 들면 또 우리 뭐 치맥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 같으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배출원은 그 국지적인 지역에서의 뭐 생물성 연소, 직화구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단위의 맞춤형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걸 특별 관리하자면 환경 행정만으로는 어렵겠다 해서 사실 특별법의 언저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위법으로 가면서 좀 선택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선언적으로 수도권과 함께 진행을 했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 지자체가 어떻게 그걸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정의하는 것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만들고 관련되는 총괄 기구들을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둘 거냐 했지만 지금 현재의 법은 국무총리실에 직속으로 두는 그런 형태의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련된 핵심 사항들은 제가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뽑아본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환경부가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의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5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미세먼지 특별법이 되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중앙정부가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시도별, 여기는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광역 지자체가 이걸 수립해서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관리 정책이 담겨져 있으면 이에 따른 미세먼지 지자체 세부 계획인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혼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수도권의 기본계획을 수립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 3개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는 아마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 계획에 대한 것을 금년에 또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는 시행계획을 수도권의 미세먼지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담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만드는 셈이 돼서 그 부분에 약간 뒤엉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이 또 엉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도 매년 만들어가게 되고 국회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수도권 특별대책에 의한 실적도 평가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국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한 스케줄 안에 계속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개별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늘 계획만 만들다가 늘 평가만 하다가 실제 추진을 하는 것은 오히려 뭔가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도 이걸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 대해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이게 있으려면 환경부가 이 지정 해제 절차 지원에 대한 것을 환경부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룰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법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법 제정으로부터 1년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예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고 뭔가 조금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근거 항목들을 만들고 또 규제의 근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규제 방식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했고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는 선언적으로 조례로 제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수도권 시행계획과 미세먼지의 지자체 시행계획과의 뒤엉킴. 그 다음에 또 국가 종합계획이 또 있습니다.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또 국가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거의 하위 법 계획들하고 사실은 좀 말끔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좀 덜 헷갈리는 게 수도권법이 있고 미세먼지 특별법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수도권법이 확대가 되면 이제 권역에 대한 통합들이 이루어지거나 어느 지역은 권역 안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권역 안에 안 들어가는 지자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원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주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맞춤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환경 외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서울시 사례로 말씀드리면 너무 민감해지니까 제가 인천 사례를 가지고 작년에 연구를 하고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 초면 출간돼서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분석했던 그림을 제가 잠깐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수도권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자체가 있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있고 환경부가 있는 구조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약간 선행적인 지자체 활동을 하고 있고 환경부의 행정 영역 바깥의 일들이 많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때문에 약간 광역 행정협의 내지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은 환경부는 번역별 대기환경청 형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구조보다는 좀 특별 자치단체 형식으로 광역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에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법령에서는 이렇게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다른 성격의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제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시설의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안에 있는 뭐 청정기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제약, 그 다음에 시설 내부에서의 측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청정기의 보급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있는 표시는요. 서울대 약간 표현이 돼버렸네요. 여기는. 어쨌든 수도권 지역에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표현된 건 1종에서 3종까지의 대규모형 배출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배출량이 많은 큰 규모의 배출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3, 4, 5종이라는 건 좀 작지만 우리 주변에서 별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배출되고 있는 조그마한 그렇지만 좀 밀집되어 있는 배출원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인천 지역만 딱 떼서 제가 그렸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 시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복지시설이나 다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겹쳐볼까요? 다음에. 겹쳐보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이 입지에 대한 걸 그대로 놔두고 배출원에서의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시설 내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정기를 많이 보급해서 돌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실은 특별법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 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뭐. 그 다음에 조례는 제가 최근에 서울시의 조례는 제가 반영을 못했는데 대부분의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들이 보면 경유자동차의 저공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요일제라든가 뭐 피해 저감과 관련된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수도권 특별법이나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대기환경 보존법이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이 가능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또 수도권에서 늘 우리가 자동차 얘기할 때 어떤 통행을 좀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의 구조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놓고 보면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사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항만으로 가는 것, 공항으로 가는 것, 산업단지로 가는 것, 여러 사방팔방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을 다 하나의 틀 속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어떤 지역만 따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좋은 사례로 생각하는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의 대도시권 자체가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구조의 특성들하고 좀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요.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질소산화물의 농도 분포를 보면 자동차가 많은 수도권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날수록 농도가 옅어집니다. 중심이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옅어집니다. 오존의 경우는 거꾸로 됩니다. 중심이 오히려 농도가 좀 낮고 바깥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PM 2.5는요. 이게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서울에서 서울의 미세먼지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충남이나 또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이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 그만큼이면 살만한 건데 우리는 정말 더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수도권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노출이 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만큼 농도의 분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동차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서울은 아마 더 깨끗해질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중국에서 넘어올 때 말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농도일 때 저농도로 옮겨가려고 하는 속성, 뭔가 기압차가 나면 뭔가 더 낮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특성들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배출원이 뭐냐에 대한 것을 좀 서로 공유하고 어떤 점에서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은 제가 권민과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다른 회의 때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인천의 항만 주변 지역에 가서 차량 이부제하는 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25톤 화물차들은 막 쉥쉥 달려다닙니다. 그 차들은 이부제 유예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부제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도대체 설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이제 지역 간의 특성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부가 생각하는 또 어떤 부분들은 환경부가 그냥 수도권 대기환경청처럼 이렇게 자리를 좀 늘려서 뭐 하는데 지금 수도권청처럼 일하면 정말 3개 시도에 도움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도권 교통조합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수도권 광역 교통청 뭐 이런 걸 하자고 해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례로서 뭐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행정이 조금 더 제대로 작동되는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도권의 비상 저감 조치에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단어를 고농도 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농도의 수준이 과연 고농도 비상, 우리는 그 전에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책 어떤 용어의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농도의 원인이 어떤 때는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지배적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좀 내부의 영향
이런 특성들이 없이 농도라고 하는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발령을 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대책을 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농도가 안 달라지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뭔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그림은 보시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PM 2.5 농도에 대해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EPA에서 얘기할 때에 좋은, 보통, 그 다음에 민감층에게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매우 건강하지 않은 것, 위험한 것.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쁨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사실은 민감한 계층에게 뭔가 행동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되는, 그리고 건강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경고가 가야 되는 수준의 것을 우리는 나쁨이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나쁨이 됐을 때는 사실은 공이 모든 성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쁨 이렇게 딱 떠버리면 특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 서울시의 구청에서는 나쁨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의 통행을 가급적 자제해달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가버리면 실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정도와 그거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거나 민감해야 되는 게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뭔가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의 사무실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냄새가 가득합니다. 방에. 아마 난방 틀어놓고 아마 바깥 미세먼지 농도 높다고 환기를 안 하고 창문 안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랬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안 여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유기화학 물질 때문에 먼저 돌아가시겠는데요? 라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 그러니까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실내 공간이나 실외 공간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미세먼지가 모든 오염물질의 최갑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무서워가지고 환기도 잘 안 하고 문도 잘 안 여는데 그런 주부님들이 집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음식 조리하고 고기 굽고 미세먼지 농도가 막 400, 500 수준까지가 가 있는데 창문이 안 엽니다. 날씨 춥고 바깥에 미세먼지 높다고 하니까. 근데 바깥에 미세먼지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아주 도로변에 아주 밀접된 주택가 아니면 200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150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 정도 농도가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의 좀 균형 있는 이해와 전달, 또 그거에 따른 뭔가 대비해야 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조화하게 우리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대출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다는 차이고요. 이거는 비산먼지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머지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비산먼지를 딱 떼고 보면 대출원이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어떤 걸 많이 줄여야지 어떤 걸 쉽게 줄일 수가 있고 어떤 걸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느냐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이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라, 그다음에 실외 활동하지 마라,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번에 서울시 조례에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이야기, 대중교통에 대한 공기질 관리에 대한 컨셉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또 그게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없어질 정도가 되려면 또 상당한 준비,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통상은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든 아니면 어떤 자연 재해가 발생하든 대체로 정부가 주는 시그널은 3단계입니다. 주의보, 경보, 그리고 비상. 그런데 우리는 주의보와 경보 중간쯤 있는 상황을 비상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과소평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위험들과
조금 균형 있게 쳐다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특별법에 대한 논의만 합니다만 권역별 특별법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리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제정이 돼서 발령이 됐을 때 시행이 됐을 때 미세먼지 특별법과 기존의 대기환경 보존법과 권역별 특별관리법과 이게 사실 좀 뒤엉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의 대응보다는 이제 우리 김영우 과장님과 계실 텐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컨트롤 타워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그러면 어떤 추진 체계를 가지고 어떤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해 나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제가 기타 큐슈, 일본의 기타 큐슈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우리는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그러니까 수립을 하는 과정이나 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이브했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교하거나 아주 이렇게 뭔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당부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은 정말로 그렇게 줄은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기타 큐슈에서는 이 각각의 대책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립할 때도 그리고 그걸 이행평가할 때도 그걸 잣대를 들이대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설득력을 담보하고 있는지 또 어떤 다른 파급 효과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했다고 해서 정말 이 배출하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타이트한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어느 한 대상 사업장을 겨냥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어떤 규모에 있거나 어떤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들을 포괄적으로 유형화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좀 느슨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 실제로 사업장과 지자체가 환경협정을 통해서 사업장의 자료를 공유하고 정말 여기까지 너희들이 배출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냐? 투자 이만큼 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의 현재 기술로는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런 판단과 협의 속에 협약을 해나가는 과정에 가장 엄격하고 주민들에게 설득받고 실효성을 갖는 규제 관리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저희 인천에서 영흥화력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사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화력 발전소가 괜히 화력 발전소 얘기할 때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흥화력 발전소 만들 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였고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걸 점점점 강화해 왔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처음 마지막 돌아가고 있는 게 영흥화력 5, 6호기인데요. 그게 전체 2조 3천억 들여서 만든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천억이 방시시설 설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들어와서 운전하겠다고 하면 서로 양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 안에서 배출 못하는 거죠. 증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자율적인 상생 협력 구조를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봐서 제가 시간을 강조하지 않겠고요. 마지막에 이게 보편적 관리 대상하고 고농도시의 비상대책하고가 좀 뒤엉켜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세먼지 특별법에 하위 법령을 만들면서 환경부가 예비 조치라고 하는 것을 뒀는데 예비 조치의 상당 부분은 평상시에 해야 되는 조치들과 상당히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효과라든가 아니면 실효성이라든가 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정부가 이 방법을 통해서도 저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정책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유하고 있는 두드러진 배출원에 대한 관리,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잘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석탄화력발전소이며 경유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우리 뭐 영향을 얼마나 주겠나? 우리가 보통 보면요, 한 2, 30 정도의 PM 2.5 농도가 있다면 그게 석탄화력발전소가 한 1이나 2 정도 밑에서 깔아주고요, 경유차가 한 2나 3 정도 깔아주고요, 또 옆에 있는 또 무슨 배출원이 또 2, 3 모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 아니면 서울 주변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한 2, 30 정도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2, 30 정도의 농도는 런던이나 파리도 주변에 중국 영향 안 받고 있는 대도시들이 갖는 농도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부로부터의 영향,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합쳐지면 그게 5, 60이 되기도 하고 고농도가 돼서 150, 200이 돼서 그 비율은 보통 때는 한 50 정도 됐다가 고농도가 되면 그게 엄청나게 비율이 커져서 70%, 8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 틈새에서 자꾸 지금은 이제 퇴출됐지만 뭐 클린 디젤, 클린 콜, 또 뭐 클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현혹되거나 아니면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제 조금 다시 재고해 봐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LNG라고 하는 청정 연료가 이제는 이 PM 2.5 수준까지 가면 청정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거든요. 우리가 환경부가 LNG를 청정연료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금 면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관리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숙제보다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숙제,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얼만큼 실효성 있게, 얼만큼 기대했던, 계획했던 효과만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늘 평가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피드백하는 구조가 반드시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론 순서를 맡은 서울시대 동료이겠습니다. 한 분이 먼저 하셔가지고 나라의 교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중국 측과 또 협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해프닝이 좀 있어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유사 예로 가장 또 심한 미세먼지 경험을 했고, 또 아주 고농도 기간이 한 3일이나 나타나서 작년에 이제 미세먼지 상당히 개선됐다고 생각을 했던 게 또 올해 1월 달에는 또 아주 악화된 이런 또 상황이 나타나서 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또 서울시는 또 이것을 이제 조례에 담아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리고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세먼지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어떤 이게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도 원인 제공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시민 운동에 일어날 수 있게 나타나야 이제 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주최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도시행에 따른 이제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에너지경제협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는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토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건가 이렇게 똑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이 특별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과 또 서울시라는 공간에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또 시민 참여형으로 또 이끌어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자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 틀에 박힌 이런 이제 토론보다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어떤 대안 제시나 또 시민 참여 방안 그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참여하신 일반 참여자들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 정부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의 푸른 하늘 기획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김용호 과장님 이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장입니다. 발제하신 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푸른하늘 기획과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지적도 많으셨고 또 국민들 불안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밌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든 미세먼지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만 지난 2년 전에 정부에서 의욕 대책이라고 해서 2014년 대비 2010년까지 30%를 주시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별도로 추가 대책을 발표해서 35%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또한 올해 토론에 나왔다시피 특별대책 시행을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여전히 체감도가 늦어지고 대책의 효과가 더디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비상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올해 일시적인 고농도 현상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대책대로 좀 예시화 시키되 공무부시에는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까지 제가 중국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양해 말씀드리면 이게 그날 저희가 국민들의 여론과 또 불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회의 자체가 누가 책임지고 이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체 뭘 한 거냐라는 비판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제가 할 상황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나 60%나 인정해라 이렇게 할 사항 아니었고 단지 일부 언론에서 하겠지만 중국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너희들이 10년에 20년에 이 경제가 발전했던 사항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쪽도 고통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는 23 마이크로가 지금 작년 평균인데요. 중국은 지금 5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평균치가 50이니까 최근에 저희가 보험부 했을 때 중국은 저희가 100이 넘어서 거의 비상 상황인 것 같지만 거기는 500을 넘고 429에서 500까지 상태에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겠구나. 하지만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물론 이것들을 기사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조성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자협력 틀도 있겠지만 삼자협력, 다자협력도 있습니다. 실은 유럽도 국경을 맞대는 벨기에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 대기질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나름대로 주는 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세먼지가 아니고 환경했던 것 같고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다른 국가와 특히 유엔이나 이런데 유엔의 안내를 통해서 걔들도 실제적으로 평균치가 아닌 실제적인 주인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제 고민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또 성산갑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차갑게다가 실제적으로 미처 배출원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기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특히 기후변화 때 요즘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공원도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닿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큰 정부의 공들이고 아마 이 토론회가 시민들의 실천과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에서는 팩트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국민의 불안감을 덜는 최우선인 것 같고요. 물론 그때 비록 그 팩트에 대해서 욕을 먹겠지만 당당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게 가장 우선 소통의 시작점이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 취약한 백지라든가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드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안 되면은 제도를 만들어가고 법으로 구제해 나가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지만 저희가 담당자로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기존의 특허권은 더 이상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송상 소장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에너지 체계라든가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안 된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아예 혁신적인 상황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5년 내에 잡겠다는 각오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에게 나아갈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 묵묵히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중국 측하고 이게 서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참 너무 답답한 말도 있을 텐데 중국 측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의 책임이고 중국은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 부분하고 자기네들은 상당히 이제 40%가량 줄였는데 한국은 발포 상태가 한국 책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과거에는 중국이 사실 거의 무시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어린이 뭐든 간에 이게 얘기를 시작하고 같이 이제 대책 강구하자 이렇게 나오는 그 태도 변화는 상당히 더 고무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환경부는 이제 정부의 실무 책임서니까 하여튼 이런 계획에 있을 때마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 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좀 잘 이렇게 가공해서
이건 뭐 누가 보든지 우리가 그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의 책임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의 한 60, 80%는 중국 책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본 토론회를 주최하신 서울시 의회를 대표해서 최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 좀 길어서 실정은 나실 텐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지만 이 데이터가 각자 달라요. 오늘도 그 장윤석 과장, 검민석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세먼지가 개선된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개선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은 우리 국민들은 개선된 것 같지 않게 느끼고 있는 이런 전문가와 우리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초미세먼지의 발생에 관련해서 44 내지 51%가 국외 영향이라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55%라고 하고 어제도 언론에서는 5, 60%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이거는 그 계절의 차이나 날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그 조경주 센터장님이 하신 그 미세먼지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책과 권역별 대기질관리 중요성이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건법 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법이 너무 많아요. 법이 너무 많아 충돌도 일어나고 또 혼란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에 관련해서 보면 권민 과장은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에 대해서 난방 발전 부분이 39%, 자동차가 25%다. 또 조경주 센터장님은 도로 이동 오염원이 44%고 비도로 오염원이 39% 나타나고 있다. 또 송상석 처장님은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합쳐서 51%고 냉난방이 12%고 하고 있다. 발표자분들이 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서로 달라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객관화하고 정돈하는 작업이 필요해야 미세먼지 정책이 올바로 서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하나 느끼고 있고요. 사실 미세먼지 특별법이나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에는 공공부문만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다가 민간 차량에 대해서 측성에만 운행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안녕할 부분이고요. 또 서울시 정책 중에는 난방 발전 부분에 대한 정책은 전옥스 버너 보급 정책 정도로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상당히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추진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 최소 2.64년 이내에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 태양광이 8년을 해야 돌아온다. 이렇게 그 가성비가 친환경 보일러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건설기계 미세먼지 대책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건설기계는 일반 경유차보다 한 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19배에 이른다. 신차의 경우만 8, 9배에 이르는 상당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 오염원의 23%가 건설기계가 차지하고 있고요. 비도로 오염원의 38%가 다 건설기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낡을수록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그 엔진 교체를 하겠다고 했지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심지어는 2022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3만 1,000대에 대해서 엔진 교체,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전체 노후기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러면 지금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요. 가동 중단이나 낡은 기계는 공사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연구에서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얘기가 법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 앞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데이터도 일정하지가 않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세먼지를 정말로 학문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유도입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어느 거를 볼 때 친환경차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경유차를 줄이는 것도 그렇고 차를 안 타는 문제도 그렇고 어디 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현재 추세로 보면 2060년 정도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도시와 PM2.5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만 쏟아붓기보다는 시민 참여를 능동적으로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지금. 근데 이 민감도 높고 불안감이 높은 이걸 역으로 참여도로 바꾼다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참여도로 바꾼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0만인 양성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100만인 양성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해하고 예방요령도 하고 시민감시도 할 수 있는 100만인 양성교육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려면 100만 명이 좀 참여를 해줘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자전거 이용하기 이런 거에 대한 참여하는 시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이런 것들이 훨씬 실질적이지 않겠나. 제가 최근에 차를 버렸습니다. 저는 1등급 하이브리드를 타는데요. 그것도 버리고요. 전철만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좋네요. 일단 돈 안 들지요. 시간 정확하지요. 몸이 막 건강해지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 편리함 하나만으로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 또 홍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기기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개인별 실천 지수를 점수화해서 포인트도 주고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하는 정도의 그런 또는 감세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가 신용카드도 그렇게 성공을 해봤고 건모기도 성공해봤고 그 국민의 이 에너지를 역으로 민감도를 에너지로 쓰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